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디오라마 TV의 박스 오픈. 오늘은 굉장히 비싼 키트를 소개하겠습니다. 얼마나 비싸길래? 18만 6천 원! 네. 사고 나서 알았어요. 16대 1 전체값이네요. 제가 얘만 보면은 정신을 못 차리지 뭐예요. 일본에서는 13만 원쯤에 팔리니까 참고하세요. 근데 이거 왜 이렇게 비싼 거예요? 우선 이 기본이 되는 키트가 에듀어드의 A5 원래부터 좋은 키트인데 거기다가 48 키트에 생각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옵션을 다 때려박은 그야말로 딜럭스 초 딜럭스 키트라서 비싸졌지만 들어있는 옵션을 각각 따로 산다고 하면 더 비싸지거든요. 그런 의미에서는 오히려 싼 키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네. Am Strande von Rio, da stand ganz allein ein kleines Madel im Abendschein. Mein blonder Flieger, nimm mich hinfort, bring mich in meinen lieben alten Heimatort. Fliege mit mir in die Heimat, fliege mit mir übers Meer, fliege mit mir in den Himmel hinein, mein Made, steig ein. Fliege mit mir in den Himmel hinein, mein Made, steig ein. Hörst du die Motoren, hörst du ihren Klang? Es klingt in den Ohren nach Heimatgesang. Komm mit an die Donau, komm mit an den Rhein, bald wirst auch du in meiner schönen Heimat sein. Fliege mit mir in die Heimat, fliege mit mir übers Meer. Fliege mit mir in den Himmel hinein, mein Made, steig ein. Hörst du die Motoren, hörst du ihren Klang? Es klingt in den Ohren nach Heimatgesang. Komm mit an die Donau, komm mit an den Rhein, bald wirst auch du in meiner schönen Heimat sein. Fliege mit mir in die Heimat, fliege mit mir übers Meer. Fliege mit mir in den Himmel hinein, mein Made, steig ein. Fliege mit mir in den Himmel hinein, mein Made, steig ein. 앞으로도 이보다 좋은 키트는 나오기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활용 점정 6명의 전설적인 에이스들의 탑승기를 재현한 이테칼이 들어있어요. 예. 알고 나면 만들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한 명 한 명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게 좀 6명인데 이게 좀 JG54, 그러니까 54 전투항공단. 거기 파일럿이 4명이나 있어요. 네. 뭐 이 막 키트 만든 사람이 거기를 좋아하나 봐요. 그 JG54는 그린 헤르트, 녹색 심장이라 그래가지고 동부전선의 명문 항공단입니다. 네.
근데 뭐 제일 많이 격추시킨 거는 JG52, 그다음에 54죠. 근데 일단 여기 6명 중에 4명이 JG54 출신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 설명을 하나씩 드리면은 일단 헤르만 그라프, 네. 이게 독일 전군 최초로 200대 격추를 달성. 야. 그래가지고 그 다이아몬드 검 백엽 기사 철십자장을 네. 받았습니다. 이 헤르만 그라프는 이제 그 최고 훈장을 받고 나서 베를린에 와가지고 뭐 축구단도 만들고 이제 각종 선전에 많이 동원이 됐어요. 네. 그러다가 이제 좀 쉬었다가 서부전선에 이제 부임을 해서 거긴 좀 힘들잖아요. 전투기들도 좋고 파일럿 기량도 뛰어나죠. 그래서 공중전을 하다가 중상을 입고 약 6개월간 병원 신세를 졌다가 그 다음에 동부전선의 이 최고 명문 전투항공단인 JG52, 제52 전투항공단의 사령관으로 부임하게 됩니다. 네. 이 사람도 애초에 그 격추기로 올릴 때는 52 항공단에서 올렸어요. 그 당시에 그 구중대라 그래가지고 거기 뭐 에리 하트만, 뭐 슈타이노프 이런 사람들 다 모여가지고 엄청난 격추기록을 세운 그 구중대 출신입니다. 무시무시합니다. 근데 부임하고 나서 뭐 어차피 중상도 있고 그래가지고 뭐 출격은 안 했다 그래요. 그래서 지상주의만 했는데 나중에 이제 대전이 끝나고 소련군을 피해서 이제 미군에 항복을 하게 됩니다. 하하하. 그랬는데 소련군이 이제 막 난리를 치니까 미군이 52 항공단 전체를 그냥 소련군단에 넘겨버려요. 포로로 너네 가져라. 네. 이러면서 그래가지고 그때 그 에리 하트만이 왜 그 포로로 가가지고 10년 넘게 고생을 했다 돌아온 게 유명하잖아요. 네. 이 헤르만 그라프는 사령관인데 5년 만에 돌아왔다 그래요. 이유는? 그래가지고 얘만 왜 일찍 돌아왔냐. 근데 입 다물고 가만 살고 있었는데 나중에 돌아온 그 독일군 다른 파일럿이 이제 폭로를 하게 됩니다. 거기 가가지고 내가 제발 공산당 그 당원이 되고 뭐 할 테니까 뭐 제발 날 좀 깎아달라. 그래가지고 각진 그 선전에 동원이 되고 하면서 이제 공산당한테 협조를 해가지고 그래서 일찍 돌아왔다.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야, 하르트만이 모진 고문과 회유에도 굴하지 않고 예. 나는 독일 조국을 위해서 싸운 것을 후회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공산당에 굴복할 수 없다라고 고집을 피운 결과 오래도록 고상을 한 것을 피해서 어떻게 보면 배신자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요. 예, 그래서 입을 꼭 다물고 살다가 71년도에 난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었다. 나도 피해자일 뿐이라고 이제 말을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1988년도에 이제 천수를 누리고 죽었습니다. 자, 그다음에 요 말터 노보트니. 네. 우리 저 유명한 저 한스 요아힘 마르세유 있잖아요. 요 사람하고 비견되는 천재 파일럿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요 사람도 역시 JG54 그린 헤르츠 출신인데 여기서 격추기록을 사정없이 올리면서 그 전군 최초로 250대 격추를 달성했어요. 참고로 동부전선, 즉 소련과의 공중전입니다. 예. 그래서 250대 격추를 달성하고 이제 최고 훈장인 다이아몬드 검 백엽 기사 철십자장 이걸 받았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한동안 좀 이제 원래 이제 그 정도 받고 나면은 혹시 죽을까봐 출격을 안 시킵니다. 그리고 각종 나치당의 선전 영화나 예. 이런 활동에도 참석을 해야 되고 정치인들도 만나고 해야 되니까 예. 한동안은 쉬었나 봐요. 근데 이제 요 1944년도에 환상의 제트 전투기 ME-162 이게 등장을 하면서 요 제트 전투기 실험 부대인 코만도 노보트니의 이제 사령관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요 이제 노보트니의 출격에 대해서 좀 우려를 많이 하긴 했지만 이 노보트니가 제트기 자체에 워낙 매료가 돼가지고 열심히 출격을 했다 그래요. 근데 이제 어느 날 이제 갈란트하고 헤르만 괴링이 거기 방문을 해가지고 이 독일 공군이 다 썩었다. 겁쟁이들밖에 안 남았다. 막 그러니까 얘가 좀 열받아가지고 출격을 또 했어. 근데 출격을 하자마자 엔진에 고장이 나고 그 26 착륙 때 이제 속도가 느려지는 걸 노리려고 이제 미군이 항상 매복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P-51의 습격을 받아가지고 그 갈란트와 괴링이 보는 앞에서 이제 추락. 전사하고 맙니다. 그래가지고 그 아돌프 갈란트가 엄청나게 충격을 받아가지고 한동안 제트 전투기 부대를 다 철수시킨 이런 일도 있습니다. 자신의 동료이자 그리고 부하이기도 하고요. 가장 아끼던 부하라는 얘기가 있는데 눈앞에서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전이 끝나고 저 노보트니의 유해는 고향이 오스트리아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고향인 비엔나에다가 이제 묘지가 세워졌는데 이 소련군이 여기 와가지고 이 동부전선에서 뭐 거의 뭐 몇 개 항공단을 다 때려 부신 거잖아요. 이게 혼자서. 그러니까 거기를 그냥 묘지를 싹 밀어버리고 목장으로 바꿔버렸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 유족들이 유해를 찾느라고 한참 이제 걸려갖고
1950년이 되어서야 유해를 찾았다고 해요. 찾긴 찾았네요. 네. 그래가지고 다시 이제 개장을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요 다음번은 요셉 프릴러. 네. 요 사람은 101대를 격추한 사람인데 이게 굉장히 유명한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 서부전선에서만 100대 넘게 격추시킨 사람. 이야. 이게 딱 두 사람밖에 없어요. 네. 그러니까 서부전선이라는 건 물론 이제 뭐 북아프리카 이런 것도 서부전선이죠. 근데 마르세유는 이제 아프리카에서 격추시킨 거고 순전히 그 유럽 본토 거기서 이제 그 미군과 영국군이 43년 이후 물밀듯이 이제 밀려올 그 당시에 분전을 하면서 100대를 넘게 격추시킨 파일럿이 딱 2명밖에 없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요셉 프릴러. 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서부전선의 전투기들과 파일럿들의 기량은 매우 뛰어나기 때문에 100대를 넘긴다. 100명 이상의 파일럿을 격추시킨 그런 기록은 정말 대단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서부전선에서 싸우면서 1944년 6월 15일에 B-24 한 대를 격추시키면서 이제 100대 격추를 달성. B-24는 20mm 기관포탄을 30발 이상 명중을 시켜야만 떨어뜨릴 수 있는데 그 30발 쏘고 있을 동안 B-24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더 격추를 하려다 전사하기도 하는 그런 굉장히 어려운 상대였습니다. 네. 아무튼 그래서 100대 격추를 달성함으로써 100여 검 기사철 십자장을 수상. 이야. 네. 그 다음에 중령으로 진급해서 그 다음에 뭐 출격을 하긴 했지만 1944년 10월 21일에 P-51 한 대를 격추시킨 걸 마지막으로 이제 출격을 더 이상 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총 격추 대수는 101대. 이 중에서 4발 중폭격기가 11대라고 해요. 야, 저는 이런 기록들을 볼 때마다 믿을 수가 없어요. 그 비행기가 폭격기가 떨어지나? 떨어지죠. 그럼 유럽 전선에서만 100대 이상 격추를 기록한 또 한 명의 파일럿은 그 에곤 마이어라 그래가지고 이건 102대를 격추했습니다. 그래가지고 102대 중에 4발 중폭격기가 25대. 아하하하, 역시 믿기가 어렵습니다. 이 사람은 4발 중폭격기 스페셜리스트라고 불렀다 그래요. 폭격기 한 대에 승무원이 10명 이상 들어가는 걸 생각하면은 정말 전투기 격추와는 또 다른 차원이 다른 기록인데요. 그리고 쌍발 폭격기도 5대. 그래서 총 격추 대수가 102대인데 이 사람은 나중에 전사했습니다. 요셉 프릴러는 전쟁에서 살아남아가지고 이제 잘 살긴 했는데 1961년 5월 20일에 갑작스런 심장마비로 사망. 자, 그 다음 파일럿은 역시 JG-54 전투항공단 출신인데요. 에밀 랑. 이 사람은 동부전선에서만 거의 격추를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의 이제 그 특이할 만한 것은 하루에 18대 격추. 하루에 18대. 네. 전투기가 한 번 뜨면 2시간 정도 전투 공역에서 30분 동안 전투를 펼친다고 해도 어떻게 18대를 격추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신기록이죠. 고전에 마르세유가 아프리카에서 17대 격추를 했었어요. 한 번 출격으로요? 하루에. 하루에? 그러면 한 3번 정도 나갔나?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럼 나중에 에밀 랑이 이제 동부전선에서 하루에 18대 격추로 이제 경신을 하게 돼요. 이야. 체력적으로도 굉장히 초인입니다. 근데 에밀 랑은 나중에 서부전선으로 이동을 하게 돼요. 그래가지고 144대 격추를 하고 나서 이제 서부전선으로 가는데 44년 6월 14일에 150대 격추를 달성. 6월 29일에는 대위로 진급하면서 G-26 전투항공단의 2비행대장이 되었고요. 그리고선 7월 9일에 스피트파이어 3대를 격추하면서 역시 그 서부전선에서도 통한다 라는 걸 과시했어요. 참고로 1944년쯤이 되면은 유럽 하늘에 떠있는 비행기는 전부 연합군이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열세, 10대 1, 20대 1의 열세에 처하던 독일 공군이 어떻게 그런 기록을 세울 수 있었는가? 저는 이런 스코어를 보면서도 믿기가 어렵습니다. 네, 뭐 아무튼 1944년 9월 3일 벨기에에서 포케볼프 190 A8형을 타고 출격을 했는데 이륙 직후에 그 스피트파이어의 그 습격을 받아가지고 추락 전사를 하고 갑니다. 그래서 압도적인 쏘티수, 거의 20배 이상의 쏘티를 자랑하는 연합군에 의해서 항상 매복을 당하면서 뜨자마자 당한 거죠. 이 싸워보지도 못하고. 그래서 총 격추 전과는 173대. 이 중에서 서부전선이 29대입니다. 자, 그 다음 파일럿은 막스 슈토츠. 이 사람도 역시 그 JG-54 전투항공단의 그 에이스예요. 그래가지고 동부전선에서 계속 격추 기록을 올리면서 1943년 1월 26일에 독일 공군에서 7번째로 150대 격출 기록. 그 다음에 2월 20일에 160대를 기록하고 4월 7일에 중위로 진급하면서 JG-54의 5중대장이 됩니다. 그리고 1943년
5월 29일에는 170대를 기록. 그리고 이제 189대까지 격추를 해가지고 200대를 눈앞에 뒀는데, 1943년 8월 19일 요 FW-190A5 요 기체입니다. 여기 탑승을 해가지고 공중전에 나섰는데, 소련의 야크나인과 공중전에서 피탄, 낙하산 탈출을 했는데 그 탈출 지역이 소련군 지역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대로 행방불명으로 전사로 간주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또 한 명의 에이스가 발할라로 떠나게 됩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로버트 바이스. 그래서 이 사람도 역시 그 제54 전투항공단 JG54 출신인데요. 요 1943년 4월 8일에 30대 격추를 달성했고요. 7월에는 54 전투항공단의 11중대장으로 승진. 9월에 61대 격추. 그다음에 3중대장으로 보직을 변경한 뒤에 3월 26일에 70대 격추를 해서 기사 철십자장을 받게 됩니다. 좀 늦게 받았죠, 이 사람은. 그래서 5월 달에 100대 격추를 기록. 그 다음에 이제 54 전투항공단의 이제 3비행대가 이 서부전선으로 왔어요. 네. 아까 저 에밀랑이나 이런 사람도 마찬가지고요. 44년 여름이면 아마 6월에 그 유명한 노르망디 상륙작전으로 인해서 이 서부전선에 그야말로 큰 화재가 난 그런 사건이 독일의 발등에 이제 불이 떨어진 그런 사건이 되겠습니다. 아마 그 소방수로서 온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요 54 전투항공단의 3비행대 비행대장이 돼요, 이 사람이. 네. 그런데 이때 나이가 22살 겨우. 그래서 요 8월 15일에는 118대까지 격추를 달성했고, 11월에는 121대까지 격추했는데 1944년 12월 29일 네덜란드 국경 부근에서 영국군 스피트파이어와의 공중전에서 격추되어 전사. 이 당시 탑승기는 이제 포켓몰프 D9이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 이듬해에 100엽 기사 철십자장이 추정되어서 유족에게 전달되었다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6명입니다. 이렇게 6명의 파일럿 중에서 전후까지 살아남은 사람은 헤르만 그라프와 요셉 프릴러. 이 2명이 그 전쟁의 지옥 같은 전쟁 10대 1, 20대 1의 열세를 뚫고 살아남은 그야말로 에이스 중에 에이스고, 나머지 4명도 파일럿의 기량으로서는 1대 1에서는 지지 않을 그런 용사들이었는데 이런저런 이유로 결국은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네. 기라성들의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시간 가는 줄을 모르겠는데요. 포켓몰프 비행기의 특징은 우리 이전 영상에서도 자세하게 소개를 했지만 한 번 더 요약을 하자면, 요 독일군 그 애초에 주력기가 BF-109잖아요. 네. 요 주력 BF-109를 보좌할 보조 전투기로서 하일로우 믹스죠, 이를테면은. 그래가지고 기차를 하나 더 만들자. 그래서 만들었는데 요 개발한 크루트 탕크 박사가 보조 기체라고 내가 더 좋은 거 만들 거야. 그래가지고 만들고 나서 보니까 이게 기똥찬 기체가 탄생을 했습니다. 메사스미츠 박사와 보이지 않는 경쟁을 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고요. 그래서 요 BF-109 같은 경우에는 E형 다음에 F형이 이제 기체가 완전히 유선형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F형으로 바꾼 다음에 영국군이 거의 깜짝 놀래가지고 스피트파이어 5를 이제 내놓게 되고, 근데 요 포켓몰프가 나오고 나니까 또 놀랐어요. 그래가지고 부랴부랴 스피트파이어 9, 9형을 이제 내보내게 됩니다. 네. 아무튼 이게 굉장히 튼튼하고 그 쓸모도 많고,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제 BF-109는 요 고속 성능을 살린 비행기라고 한다면 얘는 그게 아니라 튼튼하고 갖은 잡일도 다 마다하지 않는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더 좋은 기체가 되었다. 다만 이게 이제 공냉식 엔진을 달고 있어서 고도 6,000m를 넘어가게 되면은 엔진 파워가 급격히 떨어졌다 그래요. 네. 그래서 BF-109는 주로 고공, 얘는 저공 뭐 이런 식으로 담당하는 경우도 있었고, 그리고 이 A5형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A3부터 양산형이 시작이 돼가지고 이제 써보니까 좋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다 뭐 이런저런 무장도 달고 하면서 이게 기체가 자꾸만 이제 무거워지고 하니까 요 A5부터는 요 기술을 연장하게 돼요. 15cm 연장을 하고, 그다음에 A5에서는 그래서 원래 그 7.9mm 기관총 앞에 2개가 있고, 여기 저 MG151 20mm가 또 2개가 있잖아요. 프로펠러 동조 발사를 하는 그런 내정의 기관총의 바깥쪽에 MGFF 2정이 있었는데 여기 성능이 나빠. 네. 그래서 얘를 떼어내고 가진 옵션 무장을 붙이면서 이제 운영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요걸 이제 한꺼번에 싹 정리를 한 게 A6예요. 근데 A5는 이제 좀 과도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 특징이 키트에 아주 잘 재현이 되어 있고 선택해서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A5, A6 같은 경우는 약간 좀 과도기 형태고, 이제 진정한 그 최고 생산을 자랑하는 건 A8이 되겠습니다. 네.
뭐 이 정도만 하죠. 보더 모델 A6 영상에서 더욱 자세하게 보실 수 있고요. 그러면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